저는 중등부 팀장을 맡은 유혜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편하신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 혹시 아침에 다 첫눈 오는 거 보셨나요? 저는 첫눈 올 때마다 너무 설레더라고요. 저는 사실 눈이 잘 오지 않는 동네에서 커가지고 눈이 올 때마다 너무 설레고 기쁘고 굉장히 행복했는데 오늘 어머님들께서도 좀 설레는 마음을 품고 오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은 항상 신기하고 설레고 즐겁잖아요. 자, 오늘 저희는 고등국어의 첫걸음을 위해서 초등부터 중등까지 단계별로 국어를 다져가는 그런 저희 국어 학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될 건데 자, 오늘 저희의 설명 순서는 이렇게 4가지로 나뉘게 되고요. 자, 우선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대입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지금 예비 중3부터 바뀌는 대입 전략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사실 여기 초등 학부모님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초등 어머님들께서는 사실 고등학교 너무 먼 얘기 같고 수능도 너무 먼 얘기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멀지 않았고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그 몇 년 남지 않은 이야기를 실제 현재 고등 강사분께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자, 그리고 잠시 휴식하고 나서 두 번째 단계까지 하고 휴식하고 나서 이제 초6부터 중2 어머님들께서는 저와 함께 상세 커리큘럼을 설명 들으실 거고요. 그리고 중3, 예비 중3 어머님들께서는 대표님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대입 전략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실 현재 대입도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많은 어머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만 정리를 할게요. 자, 우선 대학에 갈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자, 수시와 정시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수시는 학교 성적으로 가는 거예요. 학교 생활을 얼마나 충실하게 했느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고요. 수시 중에서도 학생부 교과, 저희가 줄여서 교과라고 부르고요. 학생부 종합, 줄여서 학중이라고 부르는 전략이 있습니다. 자, 우선 학생부 교과는 학교 시험 얼마나 잘 보는지 시험 성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학교에서 100점을 받았다. 3년 내내 쭉 성적이 좋았다 하면 학생부 교과로 대학을 갈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에는 물론 내신 성적, 학교 성적도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학생부, 우리 다른 말로 생활기록부라고도 하죠. 생활기록부에 이 친구의 학업 능력, 학습 태도, 그리고 이 친구의 발전 가능성이 얼마나 적혀 있냐에 따라서 각 대학에서 이 친구가 정말 이 친구는 훌륭한 인재가 되겠구나, 발전 가능성이 있구나 라는 판단이 되면 이제 뽑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학생부 교과는 말대로 학교에서 시험만 잘 보면 갈 수 있는 전략이고요. 두 번째 학생부 종합은 당연히 시험도 좀 잘 봐야겠지만 학생부 교과만큼 높은 성적을 요구하진 않아요. 다만 이 친구가 다른 활동이나 아니면은 학교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역량들이 얼마나 잘 생활기록부에 반영되었느냐에 따라서 대학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 이 학생부 종합은 일반고보다는 특목자사고가 훨씬 유리하긴 합니다. 확실히 특목자사고는 워낙 많은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한 활동을 정리만 해도 되게 훌륭한 포트폴리오가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특목자사고가 유리할 수밖에 없고요. 마지막 정시는 저희 어제가 수능이었죠, 그쵸? 수능 성적으로 대학에 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3년간의 결과 이런 거 필요 없고요. 딱 한 번의 시험에서 얼마나 높은 점수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달라지는 부분, 내신 관련해서 달라지는 부분 3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자,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게 고교 학점제가 시행된다라는 점입니다. 어머님들께서 사실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번 중등이 참 어려운 게 중학교 과정에서도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이런 식으로 너무 복잡한데 심지어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고교 학점제까지 한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일단 취지는 그렇습니다. 마치 대학생들처럼 진로에 따라서 스스로 과목을 정해서 듣고 싶은 걸 듣는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자,
자, 근데 우리 대학에서는 여러 가지 학과도 있고 여러 교양 수업들도 개설이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듣고 싶은 걸 들을 수 있었어요. 근데 자, 일반 학교에서,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그렇게 많은 수업을 개설을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일반고에서는 이런 고교학점제가 시행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행되기는 하지만 큰 의미는 없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특목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워낙 특수한 목적으로 세워진 학교다 보니까 이런 고교학점제가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일반고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뀌는 점은요. 이게 가장 큰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기존의 내신은 학교 성적을 산출하는 방법은 자, 전체 학년 학생을 100%라고 가정했을 때, 자, 그 아이들을 상위 4%는 1등급, 상위 11%는 2등급 이런 식으로 줄 세우기를 했단 말이죠. 자, 근데 아무래도 9등급으로 끊어놓다 보니까 각 구간마다 자, 아이들이 좀 적어요. 근데 이제 내신 5등급제로 바뀐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등급이 적어지다 보니까 각 구간별로 들어가는 학생들의 폭이 훨씬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가 11%까지 2등급이라고 했는데 이 2등급 학생들까지 대부분이 이제 1등급으로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러면 어머님들께서는 좀 고민을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바뀌는 게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유리할까 불리할까 고민할 수 있죠. 사실 유리한 친구들은 1, 2등급에 걸쳐 있는 친구들만 유리해요. 자,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내 아이가 잘해요. 잘하고 학교에서 10% 안에 들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데 4%? 만약에 총원이 100명이라고 하면 전교 4등까지만 1등급이거든요. 전교 4등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되는 친구들이 있죠. 자,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뀔 때 안정적으로 1등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합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피해자예요. 왜냐면 특히 여기 2등급과 3등급에 걸쳐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 기존 등급에서는 11%로 2등급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체계가 바뀌게 되면 이제 2등급이 되거나 뭐 3등급, 4등급 떨어질 수 있겠죠. 근데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자, 저희가 바뀌는 입시 체계에서 수시에서 2등급을 받는 건 사실 입시에 너무나도 치명적이거든요. 특히 의대를 희망하시는 어머님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의대를 희망할 때 내신에서 2등급이 나온다는 건 정말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올 1등급을 받아야만 의대를 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여기 걸쳐 있는 친구들은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가 아직까지 저희 아이들을 줄 세우기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모르니까 네, 그거는 나중에 고민을 해보도록 하시고요. 여기서 저희가 알아야 될 건 자, 1등급이 너무너무 많아졌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인근에 있는 평촌고를 좀 예로 들어보면은 평촌고는 한 학년당 학생 수가 360명이거든요. 자, 360명에서 1등급 4%는 한 14명 정도 돼요. 자, 근데 이 친구들만 1등급이었고 이제 2등급인 친구들은 한 38명 정도 되거든요. 자, 38명까지 2등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 자, 이 5등급 체계로 바뀌면 36명까지 1등급이 돼버려요. 자, 원래 기존의 1등급은 14명, 15명 요 정도 수준이었는데 너무 많이 늘어나죠.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2등급인 친구들까지 계산을 해보면 바뀐 등급에서 2등급은 100등이 넘어가요. 한 140등까지 2등급이거든요. 360명의 학생들 중에 140등까지 2등급이면 대학에서 뽑고 싶어 할까요? 당연히 안 뽑고 싶죠, 그쵸? 그래서 1등급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바뀌는, 마지막으로 내신에서 바뀌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자,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모두 성적표에 적어주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우선 절대평가는요. 중학교 지금 입시를 치르고 있는 어머님들도 계실 텐데 중학교는 절대평가예요. 각 과목당 90점만 넘으면 A라는 성취도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시험이 쉽든 어렵든 다른 친구들이 공부를 잘하든 잘하지 못하든 그런 거 상관없이 90점만 넘으면 A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절대평가인데 자, 실제 지금 고등에서 치러지고 있는 평가 방식은 상대평가 방식이거든요. 아까 저희 내신 등급 보셨다시피 그냥 학생들
줄 세우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상위 몇 퍼센트에 속하는지. 자, 근데 그 두 개를 전부 다 적어주겠다는 건 대학교에서는 무엇을 볼까요? 절대평가 보지 않죠. 이 학교의 난이도가 어딘지 모르니까 상대평가만 대학에서는 유의미하게 볼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크게 뭐 달라질 건 없고요. 상대평가 그대로 진행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의 평가 방식과 달라지는 부분은요. 자, 기존 성적표에서는 석차 등수도 표기를 해줬거든요. 이 친구가 1등급은 1등급인데 안정적인 1등급인지 턱걸이 1등급인지를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새로 바뀐 성적표에서는 그걸 적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1등급 숫자가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턱걸이인지 아닌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럼 대학에서는 이 등급을 신뢰할 수 없겠죠. 그렇죠? 자, 이까지가 내신에서 바뀌는 세 가지 항목이었고 그 세 가지 항목이 입시에 어떤 변화를 주느냐. 자, 우선은 1, 2등급 인원이 너무 많이 늘어나요. 자, 지금 올 1등급을 갖는 친구들은 이 친구들은 모든 과목에서 2등급이 하나도 없는 1등급만 나오는 친구들을 지금 수치를 산출해서 내놨거든요. 지금 현 중2 친구들, 그러니까 예비 중3 친구들이 이제 42만 명이 수능을 볼 건데 이 42만 명의 친구들 중에 올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친구가 몇 명 정도 될까를 계산을 하면은 보통 0.3%가 올 1등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 근데 사실 내신에서 항상 0.3%가 올 1등급이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 데이터는 수능에서 올 1등급을 받은 친구들을 대상으로 우선 산출을 해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산출을 했더니 모두 1등급이 나온 친구들은 한 1,300명 정도 될 거래요. 자, 모든 과목에서 1등급을 받는다는 건 사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요. 저도 많은 학생들을 만나보지만 거의 유니콘 같은 존재예요. 신비의 존재. 만나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좀 부끄럽지만 저도 학생 때 전교 1등 출신이었는데 저도 1.0은 받아보지 못했거든요. 그 정도로 모두 1등급을 받는다는 건 어렵고요. 지금 체제 안에서는 전부 1등급이면은 편하게 의대를 갈 수 있어요. 근데 자, 지금 개편되는 부분에 보시면 전부 1등급을 받는 친구들이 거의 7,000명이 육박해요. 자, 지금 현재 의대 정원이 3,000명이거든요. 근데 올 1등급 숫자가 이렇게 많아지면 의대 못 간다는 거죠. 의대가 안정권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2등급 이내인 친구들은 뭐 1.1, 1.2 이런 친구들도 포함하는 건데 하나라도 2등급이 나온 친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의 숫자도 지금 너무 많이 늘어나죠. 66,000명이면 너무 많아요. 자, 저희가 알고 있는 인서울의 대학들도 이만큼의 정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2등급 이내인 친구들도 인서울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인서울만 힘들냐? 우선은 H한약 수의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 학교들은 지금 9등급 내신 체계에서는 이런 성적을 받아야만 갈 수 있어요. 저희가 아까 수시는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선 교과는 내신 성적으로만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신 성적이 좋아야 하거든요. 근데 점수들이 너무 높죠. 그리고 학생부 종합은 학생부 교과만큼 점수가 높지는 않아도 돼요. 왜냐면 생활기록부로 보충을 하니까. 하지만 이 학생부 종합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수치들이 여기서 올 2등급 이내 여기에 속하는 친구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대학을 갈 수 있었는데 지금 5등급 체계로 바뀌어버리면 여기에 있는 수치들이 전부 다 1.0으로 바뀌겠죠. 학생부 교과든 학생부 종합이든. 왜냐면 1.0이 너무 많아질 거니까. 그리고 또 인서울 상위권 대학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서강대까지 해서 줄 세우기를 해보면은 16,000명이에요. 근데 지금보다 사실 현 중2 친구들이 수능 볼 때 약 8만 명 정도 수험생이 줄어들거든요. 그렇게 줄어든다면 정원도 당연히 줄겠죠. 그러면 그 좁은 문턱을 넘기에는 2등급 이내인 친구들은 어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깝깝해지죠, 그쵸? 인서울이 너무 힘들어요. 지금 9등급 체계로 2.3, 3.0 이건 인서울 상위권 아니고요.
그냥 말 그대로 서울 안에 있는 대학들을 말씀드리는 건데 서울 안에 들어가기에도 자 지금 과거에는 종합전형을 하면 3.0까지 가능했지만 이제 바뀐다면 1.0 혹은 1등급 극상위권 1.1, 1.2 이 정도 내신까지가 인서울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들죠? 자 그래서 자 변별력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내신이 자 대학에서 신뢰를 할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은 많이 뽑지 않을 거고요. 오히려 학생부 종합 전형을 대학에서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 내신 성적보다 이 친구가 무슨 활동을 했구나,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구나를 판단하는 게 더 유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저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또 정시는 자 수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자, 만약에 수시를 내신을 믿을 수 없는 대학에서는 오히려 정시를 강화하거나 아니면 수시로 뽑더라도 수능 최저 등급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 지금까지가 내신에서의 변화를 말씀드렸고 이제 수능에서의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치르는 시험이잖아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치르는 시험은 1946년부터 되게 다양한 형태로 존재를 해왔어요. 우선 각 학교별로 시험을 치르던 대학별 고사 시기를 넘어서 저희가 흔히 본고사 시기라고 부르는 예비고사 시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학력고사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과거의 입시 역사를 보면 알다시피 이런 식으로 1년 만에 입시 전략이 변화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되게 다양한 변화가 있었는데 자, 이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은 지금까지 치러졌던 모든 대입 시험 중에 가장 오래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시험이고요. 자, 오래된 만큼 정말 많은 변화를 겪고 있거든요. 자, 그 중에서 어머님들이 보셔야 될 게 자, 어느 순간부터 영어가 절대평가가 됐어요. 자, 영어가 절대평가가 됐다는 건 90점만 넘으면 1등급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가 절대평가되고 나서는 되게 쉬워졌어요. 자, 영어는 자, 변별력을 갖지 못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수학과 국어가 정말 중요해졌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수능이 한 번 더 바뀌잖아요. 자, 수능이 어떻게 바뀌느냐? 선택 과목이 폐지되는 방향으로 지금 수능이 바뀔 예정이에요. 예비 중3 친구들부터. 자, 우선 국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치고 있는 수능, 어제 수능이었잖아요. 자, 어제 수능 같은 경우에 말씀을 드리면 공통 과목이 있고요. 선택 과목이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언어와 매체할 때 언어가 우리가 쉽게 아는 문법이거든요. 자, 문법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문법이 나는 어려우니까 나는 화법과 작문할래 이런 식으로 좀 피할 구석이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치를 시험에는 그런 게 없어요. 선택 과목이 없고요. 그냥 다 해야 돼요. 문법을 못한다고 해서 피할 방법 전혀 없고 그냥 싸우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도 뭐 제가 수학을 가르치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자, 선택 과목이 빠졌어요. 문과인 친구들이 주로 치르는 시험, 이과인 친구들이 주로 고르는 시험이 있었는데 그런 거 없고요. 전부 문과 친구들이 보고 있는 범위로만 수학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국어 수학뿐만 아니라 탐구에서도 정말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자, 기존에는 자, 문과 친구들은 사회탐구 중에서도 자기가 잘하는 두 과목 골라서 시험 봤고요. 이과인 친구들은 과학탐구에서 잘하는 걸 두 개를 뽑아서 시험을 봤어요. 자, 근데 지금 이제 바뀔 수능에서는 그런 거 없이 사회가 다 보셔야 돼요. 문과 성향을 가진 친구들도 과학을 봐야 되고요. 이과 성향을 가진 친구도 사회를 해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탐구가 변화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우리 문과랑 이과가 사라진 거예요. 어차피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자, 외고를 가는 친구들은 의대를 가기가 어렵잖아요. 아무래도 저희가 문과적인 공부들을 많이 배우다 보니까. 하지만 이런 식으로 입시가 바뀌게 되면 외고에 갔지만 의대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문과, 이과 구분이 사라지니까. 그 점이 특이한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자, 그리고 또 바뀌는 부분은 자, 제2외국어 시간에 심화 수업이 생길 수 있다 라는 점인데 이거는 수학학원에서 들으시는 게 훨씬 더 전문적이겠지만 자, 수학
수학을 우리 아이가 너무 잘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무조건 이공계로 가야 되는데, 자, 이 친구의 잘하는 수학 실력을 뽐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바뀐 수능에서는 수학이 문과 범위로만 나오니까. 그래서 그걸 뽐내기 위해서 심화수학이라는 과목을 신설할 거다 라는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오피셜하게 나온 적은 없고요. 그냥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정도로 가안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거는 저희가 12월에 확정이 된다고 하니까 그때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능이 우선 이렇게 바뀌고 있고요. 자, 이렇게 바뀌는 상황에서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자, 우선은 영어는 절대평가를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변별력이 낮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탐구 같은 경우에는 자, 사회, 과학을 모두 봐야 되기 때문에 범위가 중등 범위에서 고1 범위까지도 출제될 예정이거든요. 아직 이것도 오피셜하진 않아요. 자, 근데 이렇게 되면은 난이도가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자, 탐구에서도 변별력이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대학은 국어와 수학으로 결정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국어의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어려운 현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선 문과와 이과가 사실상 폐지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여기 등급표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지금 여기 빨간색 표시된 자, 14위 서울대 정치외교학과를 제외하고는 자, 현재 수험생들은 모두 이공계열, 특히 의대를 지금 지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14위쯤 내려와야 서울대가 등장하거든요. 서울대 문과가 등장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자, 의대에 대한 관심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자, 이공계열에서 이렇게 이과 친구들이 자, 의대 줄 세우기를 하고 문과 상위권 친구들만 14위에 안착할 수 있었는데 문이과가 폐지되면 사실 얘도 사라지겠죠. 다 의대로 도배가 되겠죠. 문과 친구들도 의대로 갈 수 있는 구석이 생겼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내신과 수능에서 달라지는 것들을 보았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를 요약 정리를 해보자면요. 우선 내신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는 자, 변별력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부 종합을 많이 강화할 거고요. 그러다 보면 학생부 종합이 유리한 특목 자사고에 진학하는 게 아무래도 대입에는 유리합니다. 자, 그리고 자, 그럼 학종을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 지금부터도 어머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거기에는 저희가 생활기록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생활기록부에는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라고 해서 저희가 줄여서 세특이라고 부르는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자, 거기에 대한 로드맵을 먼저 구상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친구는 자, 정치외교학과를 지망하는 친구예요. 그러면은 1학년 국어 시간 때는 어떤 활동을 1학년 4회 시간에는 어떤 활동을 하게끔 이렇게 플랜을 짜놓는 거죠. 그렇게 대략적으로만 플랜을 짜놓으셔도 실제 고등에 올라가서는 헤맬 일이 없어요. 루트가 짜여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중등 단계에서 만약에 어머님이 구상을 하신다면 아무래도 다른 친구들보다는 훨씬 유리할 거고요. 그리고 내신은 자, 지금 여기서는 제가 유일하게 1등급부터 2등급까지 맞추세요 라고 적어놨지만 사실 1등급이 아니면 큰 의미 없습니다. 1등급을 맞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서술형, 논술형 시험을 확대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자, 사실 인근 중학교에서는 서술형 문제를 거의 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자, 지금 올해 치러지는 중등 내신 시험에서도 신기중학교를 제외하고는 서술형 문제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에서 이제 서술형 문제를 늘려라 라고 해서 중등 시험에서부터도 서술형 문제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능에서는 자, 국어 수학이 정말 중요하다 라는 말씀이 핵심이고요. 자, 그리고 수시로 가든 정시로 가든 자, 정시는 당연히 수능이 중요할 거고요. 수시 같은 경우도 수능 최저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 잘해야 합니다. 수능은 무조건 잘 봐야 합니다. 자, 이까지가 제가 지금 바뀌고 있는 대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실제 현재 고등 강사분께서 자, 진짜 고등학교에서는 어떻게 국어를 공부해야 되는지 라는 걸 말씀을 해드릴 건데 지금 사진은 너무 아이돌처럼 나와 있는데 지금 뒤에 계신 분이거든요. 자, 실물을 알아보시기 너무 힘드시겠지만 네, 한번 말씀을 나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끄럽고요. 사진을 제외하고는 부끄러울 게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좋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중등부 팀장님이 하신 말씀 들으시면서 적지 않은 분들이 그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강의를 17년 이상 해온 40대 강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방금 전 내용들을 들으면 한 번에 이해되지가 않아요. 요즘에 20대, 30대 젊은 선생님들은 이제 빠르게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본인들이 겪었기 때문에 잘 아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대학을 갈 때만 해도, 그리고 여기 계신 부모님들께서 대학을 가실 때만 해도 그저 열심히 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간다가 아주 단순 명료하게 존재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정말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앞선 이야기들을 단순하게 정리를 해보면, 물론 없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수시와 정시가 존재하고요. 수시 같은 경우는 아마 자사고와 특목고에 유리해질 겁니다. 그러면 중학교 과정에서 자사고와 특목고의 기회를 얻지 못한 학생들은 다소 수시에 불리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불리해진 학생들은 정시를 선택하는 게 유리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단순히 정시와 수시만 말씀드리면, 일반 고등학교는 정시 쪽으로, 특목고나 자사고 쪽은 수시 쪽으로 조금은 힘을 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이건 정말 극단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린 거고, 반대로 아주 복잡하게 말씀을 드리면 학생 수만큼의 입시 유형이 존재하지 않을까, 대학 수만큼의 입시 유형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다양합니다. 같은 학교 안에서, 같은 과 안에서도 서로 다른 전형으로 들어온 아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건 한 가지로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수험 생활을 겪고 있는 학생들도 저희 강사들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던져요. 정시로 대학 가는 게 유리할까요? 수시로 대학 가는 게 유리할까요? 교과 전형으로 가는 게 유리할까요? 학생도 종합으로 가는 게 유리할까요? 사실 학생조차도 다 이해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했는데 부모님들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건 무리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친구들한테 이야기할 때 꼭 이 예를 들어요. 요즘에 MBTI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MBTI가 굉장히 대세입니다. 나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나에게 어떤 작용들이 필요한가. 외향적인 사람은 사람을 만나러 나가야 행복을 느낄 수 있고, 내향적인 사람은 자기만의 시간을 가져야 행복을 느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언제 행복한가에 대한 대답은 다 달라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입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시로 가는 게 유리할지 정시로 가는 게 유리할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어떤 유형이 더 나을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분명히 이런 다양한 유형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한다라고 학생들한테 이야기하고요. 부모님들께서도 학생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학생이 어떤 꿈을 꾸고 있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사가 되고 싶은 친구와 검사가 되고 싶은 친구, 문과 성향의 직업을 가지고 싶은 친구와 이과 성향의 직업을 가지고 싶은 친구, 다 다른 입시 유형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진단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고교 과정에서 아이를 진단하고 그리고 전략을 짜고 그것들을 실행한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교 4년제라고 해요. 고등학교 3년 안에 다 못하기 때문에 재수는 거의 의무사항처럼, 당연한 것처럼 아이들이 생각해요. 어제 수능이 끝났죠. 그리고 수능이 100일 남았을 때 아이들한테 이제 수능 100일 남았으니까 정말 긴장감을 갖고 열심히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이 농담처럼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년 100일 남았다. 이제 애들은 19살 때 수능 보고 대학 가고 19살 때 내신 내려서 대학 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현장에서 느끼기로는 고등학교 들어왔을 때 결정되어 있는 게 사실 굉장히 드물어요. 몇몇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다 무지한 상태로 옵니다. 자기가 어떤 타입인지 모르고 어떤 전략을 가져야 할지 잘 알지 못해요. 자, 그런 이유가 고등학교 때 해야 할 게 많다라는 것도 있고요. 고등학교는 아무래도 더 다수의 것들. 왜냐하면 고등학교는 거의 대다수의 과목도 상대평가예요. 다수 안에서 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를 평가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본인에 대한 진단이 끝나야 되고요. 전략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이 중학교 과정을 앞두고 있거나 혹은 중학교 과정을 겪을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아이에 대한 이해와 전략의 구상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런 관계로 저희 학원은 중등 과정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소수 수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다 보면 저희가 아이들을 다 케어할 수 없고 아이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통상 수업을 할 때 80명에서 많게는 200명 정도의 아이들을 놓는데요. 철수가 그날 수업에 들어왔는지 안 왔는지, 영희가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지 못해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1년 동안 수업을 했던 철수의 이름이 수능 끝나고 마지막 종강 인사를 할 때 철수였는지 모르고 마무리할 때도 있어요. 철수야 수능 잘 보고 와가 아니라 우리 친구 수능 잘 보고 와 라고 제가 그렇게 인사를 건네야 돼요.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등 과정은 그렇게 진행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아이를 알아야만 저희가 전략을 세워줄 수 있고요. 그래야만 그 전략에 맞춰서 고등학교에 바로 착수할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이 강의실은 고등부에게 할당이 되어 있고요. 중등은 이것보다 더 작고 소수의 인원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마감이 굉장히 빨라요. 거의 대다수의 지금 중등반들이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마감을 이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추구하는 바가 그러하기 때문에 마감이 빨리 되는 거고요. 중등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은 이런 색깔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되면 이제 고등에 가서는 계획된 대로 실행할 때인 거죠. 근데 고등학교에 가서 진단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척 어려움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저는 사실 이 평촌에 대한 이해도가 제가 1등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타 지역에서 더 오랜 기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근무했던 학원들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대신하로 학원이 있고요. 그리고 가까운 곳에 저희 경쟁 업체이긴 하지만 정신의 학원이 이제 저희와 1, 2등을 다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원보다 물론 저희가 월등히 압도적으로 훌륭한 수업을 해내겠다고 약속을 드려야 되겠지만 그렇게 평촌에서 1, 2등을 다투는 학원이 있는 것처럼 제가 근무했던 두 학원은 목동에서 1, 2등을 다투는 학원이고요. 실제로 연초에 그 정경호 배우가 연기했던 일타 스캔들의 촬영지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 학원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데리고 있는데 정경호 배우도 그 학원에서 가장 잘 나가는 강사로 나왔잖아요. 생김새가 좀 다르긴 하지만 네.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면 그 드라마에서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그 드라마에서는 사건 사고도 많았어요. 범죄가 있었어요. 범죄 이야기. 그리고 아이들이 연애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곳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그곳의 고등부는 아이들이 죄 지을 시간이 없어요. 공부하고 학교 가고 학원 가기 바쁩니다. 수행평가를 하느라고 사실 좀 너무 슬픈 얘기지만 너무 바쁜 일정 때문에 학원 폭력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서로 말을 섞지 않거든요. 옆에 친구가 졸고 있으면 이 친구가 나의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조용히 필통을 열어요. 이 친구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푹 잤으면 좋겠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연애가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방심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그런 아이들과 경쟁해야 돼요. 물론 이 분당 지역이나 평촌 지역 대단히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4대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목동, 대치, 분당, 평촌.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수능 특강이라는 책이 나오면
수능반의 시작이 이제 신호탄을 알려요. 수능이 끝나면 2달 있다가 수능특강이라는 책이 나오거든요. 그 책을 기점으로 수능반을 준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1월 중순에 나옵니다. 그럼 2달 뒤 정도에 나오겠죠. 그러면 1월 중순에 나오니까 당연한 상식으로 모든 학원들이 2월 달에 시작을 해요. 평촌지역도 마찬가지로 저희 정심의 학원 2월 달에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서는 12월 말이나 1월 초에 시작을 해요. 수능 특강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수능 수업을 시작할 수 있느냐? 사실 요즘에 흔히 말하는 구글링, 검색에 의해서도 어둠의 경로로 수능 특강 작품 목록이 올라와요. 미리. 그러면 그 목록을 기반으로 연구를 해서 수업을 먼저 시작하는 거죠. 수능 준비 기간은 40주예요. 40주 안에 마무리하지 못하면 재수를 해야 됩니다. 그 40주라는 시간은 너무나 짧고 소중한데 저희가 2월 달에 시작해야 할 것을 1월 초로 혹은 12월 말로 당긴다면 이건 아주 큰 차이가 되겠죠. 수험생들에게 한 주 한 주는 성인의 일주일과는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달려야 하기 때문에 중등 과정에서 더 여유 있는 진단, 확고한 결정이 필요해요. 그것들이 사실은 좀 고민이 덜하죠.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생이 돼서 그나마 고민하면 아 그래 이제라도 네가 잘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친구들이 입시에 성공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 중등부는 분명히 한 학생을 케어해서 이 학생이 어떤 전략을 갖는 것이 좋을지 정확하게 부모님과 공유할 거고요. 아이들이 중학생만 돼도 여학생이건 남학생이건 집에 가서 소통을 이제 덜 하기 시작하잖아요. 고등학교 때는 아예 소통이 0에 수렴하고요. 그러나 학원에 와서는 선생님들하고는 좀 얘기를 더 하는 편입니다.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더 대화가 왕성하고요. 저희는 그래서 부모님과 학생들 간의 연결고리가 돼서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을 희망하는지 좀 더 현장에서 가깝게 진단하고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 있는 상태에서 고등부로 넘어왔을 때 고등부의 좋은 과정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느낀 고등부와 그리고 저희 중등부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어떤 취지를 갖는지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제가 질문을 받고 뭐 고등부건 중등부건 혹은 저희 학원이건 다양한 그 방면에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질문이라는 게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되게 질문 잘 하지 않는 편인데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강사도 질문해도 되나요? 네, 질문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 비인 평촌 내신 담당 이대현 강사인데요. 그 아까 입시 어쨌든 얘기를 하셨으니까 무슨 올해는 이제 어제 수능이 치러졌으니까 결과가 안 나왔겠고 작년 같은 경우 여기 대신하루랑 선생님 나오셨으니까 선생님의 입시 결과 좀 알 수 있습니까? 네, 이제 좀 아 너무 셌나요?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마치 인위적으로 약속한 것 같은 그런 사전에 설정된 듯한 그런 질문인데요. 네,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수능반을 이끌었을 때는 이 지역에 있지는 않았고요. 해당 지역에 있을 때는 수능 만점자를 배출했고 그래서 제가 참 잘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 지역에 와서 굉장히 놀랬던 건 사실은 제가 선입견이 있었던 거고 너무 건방졌던 건데 저희 학원 안에서 좋은 학교긴 하지만 이 경기도 안산에 제가 경기도 안산의 오랜 지역 지금 살고 있고 거쳐왔거든요. 근데 경기도 안산의 동산고등학교 출신의 아이가 5대 의대를 동시에 합격하는 결과를 저희 학원에서 배출을 했더라고요. 근데 사실 5대 의대 동시 합격은 대치나 목동 지역에서도 극히 드문 일이거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사실 제가 가장 우수한 결과를 낸 사람이고 이곳에 왔을 때도 제 결과가 빛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좀 초라해져서 이제 주눅이 들었던 생각이 들고요.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그 결과를 전혀 한 글자도 붙여놓지 않아요. 그 아이한테 좀 축하의 의미로
이렇게 플래카드를 잠깐의 기간 동안 걸었던 걸 제외하면 이제 저희 대표 원장님께서 그런 입시 결과들을 걸어놓지 않는데요. 저도 같은 방향성을 좀 갖고 있고요. 입시 결과는 사실 작년에 나온 거예요. 작년 입시 유형에 따른 결과고요. 저희가 나중에 내야 되는, 내년에 또 아이들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때는 또 다른 입시 유형, 새로워진 입시 유형으로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무리 5대 의대를 뚫었다고 해서 그걸 계속적으로 자랑하면 왕년에 내가 잘했었어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잘할지 못할지는 알 수가 없죠. 다만 저희는 선생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고 인생 1회차인 아이들보다는 더 많은 실패와 성공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험했던 실패와 성공을 기반으로 아이들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함께 과정을 만들어 가겠고요. 내년에도 좋은 결과는 나오겠지만 지금 단언코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과정에 있어서 단 한순간도 부끄럽지 않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학원의 장점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에 저희가 입시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를 말씀드렸던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었고요.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는 그렇게 변화하는 입시를 어떻게 대처할지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학종이 정말 유리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유리해진 학종을 따라가려면 특목 자사고에 진학하는 게 어쩔 수 없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은 중학생 때도 내신을 챙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신에서 아이들을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내신 점수를 상승시키겠다. 그래서 특목 자사고를 가는데 무리 없게끔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초6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걱정이 크시더라고요. 내년부터 뭐 자유학기제로 바뀐다 뭐 이런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중1인데 내신 수업이 가능하냐라는 문의도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 자유학기제로 바뀌기는 하지만 이게 고2에 당장 내년부터 바로 반영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1학년 때 보는 내신 시험은 고등학교 입학하는데 뭐 특목 자사고를 진학하는데 반영하는 정말 극히 드문 일부 학교들이 있기는 하지만 거의 대다수의 특목 자사고는 크게 반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고민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중2부터 내신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종에서 저희가 세부 능력 특기상 줄여서 세특이라고 하는 걸 생활기록부에 기입을 하게 되는데, 그 생활기록부에 기입할 내용들을 늦기 전에 중3 겨울쯤에 좀 로드맵을 짜놓으셔서 국어 시간에는 이런 활동을 하고 과학 시간에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내 진로랑 조금 더 가까워지는 활동을 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정치 외교학과를 지망하는 학생이다 하면은 사회 시간에 다른 제3세계 국가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기부하는 활동을 조별 모든과 함께 진행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대학에서는 좋아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내신은 우선 1등급을 맞으면 너무 좋고요. 올 1등급이 나온다는 건 사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좀 부끄러운 말씀이긴 하지만 저도 전교 1등 출신이었는데 올 1등급을 받아보지는 못했거든요. 모든 과목에서 1등급이 나온다는 건 너무 어렵지만 그래도 최소한 2등급 초반대까지 1.5, 1.7 이 정도 되면은 그래도 인서울 주변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2, 1.4 이 정도 되면은 인서울 안에 들어가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저희가 입시가 너무 변화하는 상황이고 이제 지금 현재 예비 중3 친구들부터 적응이 되잖아요. 그 친구들이 1년 겪는 걸 어떻게 겪는지 어머님들 좀 지켜보실 시간이 짧게는 1년, 많게는 3년 정도 있으신 걸로 알아요. 그래서 지금 예비 중3 친구들이 어떻게 치러지는지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술형 논술형이 확대된다라고 하는데, 이 서술형 논술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학원에서도 정규 수업 때 사실 대다수의 국어 학원들이 객관식 문제를 만드는 게 훨씬 쉬워요. 그리고 객관식 문제로 평가를 하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국어 학원은
객관식으로만 학원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저희 학원에서는 서술형 문제도 놓치지 않도록 학원에서 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능과 관련해서는 혹시 그 최상위반 소식 듣고 오신 어머님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중2부터 최상위반을 운영을 해서 수능 국어를 조금 더 일찍 접할 수 있도록 수능 국어 중에서도 독서, 그러니까 비문학이라는 과목이 정말 어렵거든요.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거기에서 좌절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조금 쉬운 비문학 지문을 활용해서 중2 때부터 수능 국어를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아까 어떤 어머님께서 국어는 고1 수준, 고2 수준, 고3 수준 그런 수준이 없어서 어렵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수학처럼 딱 잘라서 끊기는 어렵긴 하지만 체감상 이런 난이도의 지문은 고1 때 많이 나오더라. 이런 유형의 질문은 고2 때 많이 나오더라. 이 정도의 수준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사실 어머님들은 체감하시기 너무 어렵겠지만 저희는 그 기출문제를 정말 매년 보고 매년 풀어보고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나는 이 질문이 좀 쉽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선생님들은 애들이 이 문제를 많이 틀리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는 쉬울 수 있지만 아이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다. 이런 토의를 통해서 저희도 수준을 좀 정합니다. 그래서 이 중2 최상위반 친구들은 예비 고1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비 고1에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예비 고1을 대상으로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베이스 수준의 예비 고1 수준의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바뀌는 점은 저희가 클리닉이 생겨요. 지금 여기 재원생 어머님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올해는 클리닉이 없었거든요. 근데 내년부터 중등부 포함해서 고등부도 클리닉이라는 제도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와서 3시간 수업 듣고 그리고 평일에 또 한 번 시간 내서 1시간 정도 클리닉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 클리닉은 국어가 부족한 친구들은 국어 클리닉을, 논술이 부족한 친구들은 논술 클리닉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1시간 정도 소요될 거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최대 1시간이고요. 아이가 너무 수행도가 좋은 경우에는 1시간보다 좀 적게 걸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클리닉은 평일에 이렇게 6시 반, 7시 반, 8시 반 이렇게 개설될 예정이고 보통 이 시간대 다들 수학학원, 영어학원 다들 꽉 차 있는 걸 저도 모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의 요구 때문에 금요일에 한 타임을 더 개설을 했어요. 금요일에 4시에 더 개설을 해서 클리닉이 가능하기는 한데 그래도 못 오시는 어머님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클리닉이 불가능한 친구들은 저희가 클리닉지를 과제로 내어주고 그리고 주말에 올 때 들고 와서 확인받는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과제로 내주다 보니까 낱장으로 이렇게 주진 않을 거고요. 매주 클리닉 책이 나갈 겁니다. 얇은 공책 수준의 책이 나가서 아이들이 집에서 풀어오고 그리고 학원에 와서 점검을 받는. 근데 이렇게 주말에 숙제로 해온 걸 점검을 받다 보면 주말에 선생님들이 사실 수업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평일에 해주듯이 1대1로 밀착해서 케어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숙제로 진행하는 친구들은 채점하고 그리고 논술 클리닉을 신청한 친구들은 논술 첨삭을 받고 짧은 코멘트와 함께 짧은 피드백 정도는 가능하지만 평일 클리닉처럼 좀 집중적인 케어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려우시겠지만 스케줄 조정이 너무 어려우신 건 알지만 평일에 클리닉을 참석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타임당 받는 인원이 정말 많지 않아요. 정말 밀착 케어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클리닉을 한번 신청하시면은 반 변경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오늘만 금요일에 올게요 이렇게 시간 변경을 하는 게 조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바뀌는 입시를 이렇게 대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학원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초6, 중1 친구들의 1년 내내 정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규 수업은 국어의 다양한 분야들 있잖아요. 문학, 비문학, 문법 골고루 배우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정규 수업 때는 국어는 1시간, 그리고 논술은 2시간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초6, 중1은. 그래서 국어는 1시간, 논술은 2시간. 아이들이 점점 이제 학교에 가게 되면은
논술을 할 시간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중1 때까지만 2시간으로 좀 늘려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중2 친구들은 논술 1시간, 국어 2시간 수업이 진행될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래도 2학년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논술에 이제 졸업하는 친구들이 좀 많아져요. 글쓰기는 이만하면 됐다. 나는 국어에 좀 집중을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 변경이 좀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내신 수업은 중2 친구들을 대상으로 이제 개설이 되는데 사실 아직 학교 시험을 치러보질 못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실 이 내신 때문에 또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학원이 개설된 지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17년 정도 전에 학원이 설립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평촌에서만 학원을 하셨기 때문에 이 평촌 지역에서 이 인근 지역에서 기출 문제들을 정말 다량 확보하고 있습니다. 뭐 평촌뿐만 아니라 인근의 군포, 의왕, 안산 여러 지역의 기출 문제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각 학교별 경향에 맞춰서 내신 대비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클리닉은 중1, 중2만 진행합니다. 초등은 클리닉 수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상위반은 중2만 개설이 되고요. 그래서 각 학년별로 조금씩만 자세히 보자면 그 전에 저희가 수업과 관련된 이야기 잠깐만 나눠도 될까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들어오실 때 그 책 샘플 받으셨을 거예요. 처음에 보면은 초6 글쓰기라고 되어 있는데 초등 자녀분들이 없으시더라고도 논술 교재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넘기다 보면은 원고지가 나와 있는 페이지가 있어요. 자, 기존에 올해는 저희가 모든 원고지의 글쓰기 하는 활동을 다 숙제로 내줬거든요. 숙제로 내줬더니 정말 아이들이 엄청나요. 재원생 어머님들은 아시겠지만 애들을 막 학원 가기 1시간 전에 급하게 쓰고 막 글씨 날려 쓰고 이게 글씨인지 그림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막 급하게 쓰고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글쓰기 능력을 키운다라는 저희 취지에 맞지 않아서 초6, 중1 친구들은 학원에서 모든 활동을 할 겁니다. 아이들은 집에서 책만 읽어오면 되고요. 학원에 와서 같이 책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글쓰기 활동을 진행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첨삭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첨삭을 할 때 보면은 뭐 아이들이 어떤 점을 잘 하고 있고 어떤 점을 못 하고 있는지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활용해서 글쓰기에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논술 시간이 1시간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시간 안에 글쓰기까지 완료하는 건 사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2학년들은 글쓰기 과제가 나갈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사례처럼 뭐 학원 오기 1시간 전에 급하게 쓰고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려고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어 수업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서 내신을 설명드리는데 우선 저희 학원은 기본적으로 학교별로 내신 수업을 지향하고요. 그래서 인근에 뭐 귀인중, 평촌중, 건계중 여러 학교들 많잖아요. 그런 학교들은 학교별로 내신 수업이 개설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안양에서도 좀 멀리서 오는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안양을 벗어나서 뭐 안산이나 의왕이나 이런 멀리서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사실 한 반이 개설될 만큼 많은 친구들이 다니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우리 내신 대비를 못해줘 미안해 하고 시험 기간을 돌려보냈거든요. 근데 사실 그 부분이 저희도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너무 훌륭하고 우수한 친구들인데 그리고 학원에서 내신 케어를 받으면 더 좋은 점수가 나올 친구들인데 받지 못하는 친구들이 생겨서 그런 친구들 대상으로 출판사 반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오시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학교의 출판사가 어디인지를 확인하시고 저희 학원에서 개설되는 출판사 반인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데스크로 전화를 주시면 조금 더 친절하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학교별 내신 수업을 지향한다. 그리고 저희가 많은 기출문제 데이터들을 드리기 때문에 학교 내신 경향에 맞춰서 지도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귀인중학교가 정말 시험을 어렵게 내기로 소문이 나 있거든요. 특히 국어 시험을. 근데 2년 전에 귀인중학교에 있던 선생님이 범계중으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범계중학교가 그렇게 시험을 어렵게 내는 학교가 아니었는데 2년 전부터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학원에서는 선생님들 난리 나고 이거 어떻게 대처하냐 논란이 많았는데 저희 학원에서 올해 범계 중 2학기 국어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선생님들 사이에서 이건 중학교 수준이 아니다, 이건 절대 못 푼다 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어려웠는데 전교에 3명 100점이 있어요. 그 중에 1명이 저희 학원 출신입니다. 네, 그것도 다 학교 경영을 다 파악하고 선생님들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다 귀를 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외부 지문 같은 경우도 사실 혼자서 집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런 친구들은 외부 지문 대비 때문에 엄마 나 국어학원 다녀야 될 것 같아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아직은 아이들이 시험을 치러보질 않았기 때문에 외부 지문이 뭔지도 모르고요. 이게 왜 혼자 대비하기가 힘든지 모르는데 보통 외부 지문을 내지 않으면 교과서 범위에서만 출제를 하면은 시중에 문제집들이 너무 많아요. 자습서도 있고 평가 문제집도 있고 시중 문제집 사서 공부하면 되거든요. 근데 외부 지문은 그 어디에도 정보가 없어요. 학원에 와야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외부 지문도 저희가 완벽하게 대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험 보기 전에 시험 보기 일주일 전, 2주 전 이때 아이들을 강의실에 불러놓고 모의 시험을 쳐요. 실제 중간고사, 실제 기말고사처럼 그렇게 시험을 각 잡고 보면은 애들도 긴장을 하고요. 집중력도 확 높아지고요. 그리고 그렇게 시험 봤을 때 내가 1단원이 좀 약하네? 1단원을 보강해야겠다. 이런 계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의 시험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례로 5회 범계중학교 시험지를 들고 왔는데 그 범계중이 귀인중에서 그 이적해오신 그분 때문에 시험 난이도가 엄청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이 학교의 특징이 뭐냐면 3학년 국어에서 한정입니다. 3학년 국어 한정. 외부 지문을 내기는 내는데 뭘 내는지 안 알려줘요. 외부 지문을 한 3개 정도 낼 건데 비문학도 있을 거고 문학도 있을 건데 뭔지는 안 알려줄 거야. 그냥 이러고 시험 범위를 출제해요. 아이들은 너무 혼란스럽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 시험지예요. 배달공학과 관련된 기문학 시험지인데 시험 전날 나눠준 자료에 똑같은 지문이 실려 있었고요. 저희 학원에서 같이 시험 대비를 진행한 친구들은 이 문제를 틀리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외부 지문을 시험 보기 하루 전날에 이미 봤으니까. 그리고 또 평촌중 올해 시험 문제인데 1번이 정답이었거든요. 이 1번의 내용이 뭐냐면 봄은 기쁨과 슬픔을 모두 준다. 기쁨과 슬픔이 모두 있다가 핵심 키워드였어요. 근데 이 지문을 대비하기 위한 자료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기쁨과 서러움이 동시에 온다. 기쁨과 슬픔, 기쁨과 서러움 똑같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키워드들이 제시된 자료를 보고 아이들은 또 쉽게 문제를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자랑하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자, 이렇게 내신 적중률이 높은 건 사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그 학교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그래, 이제 다시 학년별로 자세하게 커리큘럼을 설명드리자면 초6 같은 경우에는 논술과 국어 2개로만 나뉘어져 있고요. 논술 수업은 2시간, 국어는 1시간인데 논술은 저희가 2주에 한 권씩 책을 읽힐 거예요. 다른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권 이렇게 읽히는 학원들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는 논술만 하는 게 아니라 국어도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2주에 한 권 논술을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이 논술 시간에 글만 읽는 게 아니라 책을 읽고 글만 쓰는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면서 아이들이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수행평가에서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발표나 토론에 조금 더 익숙해지는 그런 연습을 하게 될 거고요. 국어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걸 들이밀진 않을 거예요. 정말 쉬운 내용부터 하겠지만 이 내용들이 수능에 다 직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중1 같은 경우에는 초6과 동일한 데서 이제 클리닉이 추가되었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클리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일 중에 1시간 시간을 내주시면 되고요. 국어와 논술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1 같은 경우도 2주에 한 권 책 읽기를 진행할 거예요. 기존 재원생 어머님들은 한 달에 한 권 읽었는데? 라고 의아함이 들 수도 있는데 저희가 논술 시간을 2시간으로 개편하면서 논술 때 2주에 한 권 읽기로 내년부터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중2 친구들은
논술 1시간, 국어 2시간으로 진행이 되고요. 논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원생 어머님들은 아시겠지만 한 달에 한 권 책 읽기 2학년 때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한 달에 한 권 책을 읽고 그 책 한 권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자세히 읽게 될 거고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2시간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지금 배우고 있는 국어보다는 조금 더 많은 내용을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배우게 될 겁니다. 선생님 죄송한데 지금 네. 중2가 예비 중인가요? 아니면 현재 중인가요? 예비 중위를 말씀드립니다. 아, 저희 다 예비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6학년이면 초등학교 5학년 애들.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초등부도 있어서 네, 저희가 하반기는 초4, 초5도 이제 런칭할 예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논술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권 책 읽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국어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2학년 예비 중 2학년 어머님들은 최상위반에 관심이 가장 많으실 것 같은데 최상위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험을 보고요. 그 시험에서 일정 기준 이상 통과한 친구들만 입반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재원생들은 이번 주에 시험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제 내일이나 모레 주말에 다들 시험을 치게 되겠죠. 그 시험을 통해서 높은 성적을 얻은 친구들만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되고요. 이 최상위반은 뭐가 달라지냐면 논술이 없고요. 심화 국어를 진행합니다. 사실 최상위반을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은 이제 나는 중등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졸업했다. 나 이제 예비고등을 바라보고 싶다. 라는 친구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논술보다는 조금 더 수능과 가까워진 국어를 진행할 거고요. 이 심화 국어에서는 이제 독서, 그러니까 비문학과 문법을 저희가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로 진행하게 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비 고1 수준의 수업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태어나서 국어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예비 고1 친구들을 대상으로 수업하는 느낌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최상위반 같은 경우는 최상위반 자격이 부여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아직까지 논술을 좀 더 하고 싶은데 혹은 나는 이 최상위반 시간이 안 되는데 하는 친구들은 일반 반에서 수업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상위반 들어간 친구들 중에서 최상위반 수업 듣는 건 너무 만족하지만 논술을 아예 놔버리는 건 좀 불안하다 하는 친구들은 클리닉을 통해서 논술을 좀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과 관련된 커리큘럼을 설명드렸고요.